어떤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님 꼽으셨나요? 일단 독립운동도 그 미국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도 농지개혁 하셔서 그 농지개혁 덕분에 우리나라 그 남한 사람들이 그 북한 그 공산주의 세력에 싸웠다. 좀 그게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러니까 원래 땅이 없었는데, 원래 나의 경작지가 없었는데, 이제 지킬 땅이 생겼으니까, 사실 남한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해방 전후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공산주의가 더 유행이었대요. 왜냐면 일본 그 지배자들은 자유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에 맞서는 조선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공산주의가 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시장주의나 그런 자유경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생긴 거죠. 처음으로. 그리고 정읍 발언. 그 외교적인 감각도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의견 가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을 것이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좌경화라는 게 진짜 그 좌파 사상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 주장이 진짜 그냥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그 질서를 잡는 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 셀러맨더님의 의견에는 살짝 반대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SGSG님의 말씀에 더 동의해요. 그러니까 80년대에도 좌경화 세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막시즘이 진짜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을 진짜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복지 제도를 뭔가 확대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는 극좌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복지가 세금으로 하는 거다. 그쵸. 복지가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마쳤지만, 정부에서 출연한 그 한국재단이 아니라 뭔가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뭔가 제가 제 삶이 지금만큼 자유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지를 할 거면 이렇게 일원화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종종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예 혁명 세력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극좌인 거.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뭔가 이익을 다 동일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친 좌파 같은데. 복지의 탈을 쓴 재분배. 그러니까 재분배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재분배를 하는 것과 그냥 그 지대들 뭔가 모든 생산수단들을 재분배 그러니까 모든 생산수단들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거는 좀 그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런 지주 세력? 을 너무 옹호하면은 극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극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쵸?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뭔가 기존의 지주 세력이라고 하면은 끽해봐야 친일파일 텐데
친일파도 뭐 많이들 이제 세대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그 친일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부 연합 세력들처럼 계속해서 그 사상을 이어갔어 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하지만 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우경화됐다는 주장의 저변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 당권 장악한 과정도 솔직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개딸들이 원해서 라고는 하는데, 개딸들의 의견이 그 이재명 당시 그런 당대표의 권위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옹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거고, 아무리 여성들이 참여했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정치를 행사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딸도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개딸들이 막 이렇게 수박들 이렇게 찍어 누르고 하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팬덤 정치 행태였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셔가지고 인기 일단 좋으신 것 같긴 한데 그 끝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네, 저 정치 과몰입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완전 인기 없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 인기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면은 저는 진짜 그 대통령 되실 때도 20대 대통령 되실 때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정치 경력이 없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윤 정부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좌빨이다. 근데 아니에요. 저 윤석열 대통령님 좌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감세 정책을 꽤나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뭐 출산율 올리겠다고 그런 상속까지도 다 건드리시고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시행한 법이나 그런 거 측면에서는, 그리고 막 예산 삭감? R&D 예산 삭감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학 기술을 중시하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분. 검찰, 그렇게 그 검사로서의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하셨던 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6시가 됐으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박 시대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기본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성공의 대가는 엄청난 희생과 폭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본 질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폭력이 필요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문장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의 부를 누리며 그의 불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말씀 맞는 말씀인데,
또 그 불만 덕에 창출된 부가 있잖아요. 뭐 민주화나 권위주의 청산 덕에 한국 문화가 꽃피우고 관광업이나 금융업이 활성화되는 등 예전에 그런 산업화 시대 이후에 또 우리나라 부가 또 재창출된 게 많다. 새로운 시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수 정권을 이끌었던 것은 보수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이 이명박 박근혜 전을 이끌었던 건 보수 철학 사상이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철학이 말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보수 철학 사상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정치학적으로 독재를 공화주의의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 독재를 공화주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수는 민주주의보다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존속시키는 공화주의를 앞세워야 합니다. 아하, 국가 공동체를 지킨다. 민주주의보다는 국가 공동체. 근데 이게 이 정치적으로 국가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그걸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공화정과 독재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쵸, 공화정이 이제 뭔가 그런 황제정 이후에 나온 게 공화정이니까 독재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가 차이일까? 보수와 민주주의, 보수와 진보는 무슨 차이일까? 그리고 민주화가 된 시대, 민주화 운동이 이제 끝난 시대에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는 남성 인권이 추락되었대요. 이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신 인권 운동가분이 남성 인권을 챙겨주신다면 아마도 폭풍이 휩쓸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 욕심입니다. 근데 이 남성 인권 추락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가부장. 뭔가 제가 볼 때 저랑 동나이 때 친구들은 어쨌든 가족을 꾸리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인권의 추락이라고 한다면은 가부장이 되지 못한 점에서 인권이 추락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가부장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생계 부양, 또 막중한 책임, 이후에 이렇게 가부장이라는 권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신 가족을 꾸리지는 못한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꾸리는 게 현 상태에서 아주 어렵다. 젊은이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인권인가? 했을 때는 조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이승만 관련해서는 정병준 교수님의 1945 해방직후사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진짜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읽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교양서와 학술서 사이에 있는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읽다가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 말고 이 정병준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과 공동 집필한 다른 책을 또 빌려서 읽었습니다. 만약에 이 1945 해방 직후사를
읽으려면은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빡세게 읽든가. 저희가 혼자서 읽으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댓글. 짜잔. 런승만, 드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뭔가, 이승만 대통령님 포토카드를 같이 올려요. 진보 측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런승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언제부터 이 런승만이라는 별명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님의 명예를 위해 앞으로 자제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댓글.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민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 향상 아닐까 합니다. 모은님은 보수 진영에서 몇 없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비교 우위가 있는 포지션입니다. 뭔가 삶의 수준이 아주 나빴을 때는 안보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하는 게 가장 큰 인권 향상이다 라는 말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뭔가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아세요? 뭔가 처음에 생존의 욕구가 1단계고 점점 위로 갈수록 정신적 욕구가 중요한데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들어서 보수 측 대통령들이 큰 과오를 저지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탄핵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포지션? 그렇다기에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급식도 그렇고 치안이나 의료복지 같은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우세한 면이 있거든요. 제가 하버드 다닐 때 일부 유학생들은 미국을 약간 유사국가? 이렇게 격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감세나 예산 삭감이 사회에 어떠한 긍정 효과를 냈는지 보수 정권에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의 인권운동가라는 게 희한한 게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에 유학파들이 많았는데 그들 덕분에 급진적 그리고 또 진보적인 법안이 통과된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상류층이던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소수자가 되기 때문에 진보적인 의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난민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단순히 보수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사회에 안착되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댓글. 김영삼이 멋있다고요. 이거 이응시 옷은 영삼님이세요. 김영삼이 멋있다고요? 좌우 갈라진 12점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좌우가 갈라진 거는 김영삼 대통령님이랑 진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자, 김영삼 대통령. 우리나라 38선이 그어진 이후에도 남한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한내 빨치산 세력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시절 강력한 멸공 정책으로 좌파 세력 저항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정희 정권 시절 때 많은 기반 시설을 경상도에 지었어요. 그래서 지역 이권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전라도 소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라도와 그 경상도의 차별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그 학계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불만이 조금씩은 있었어. 왜 좋은 거 막 포스코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좋은 거 다 경상도에 짓는 거야? 이렇게 불만은 있었는데 전라도에 제가 더 좋은 것들을 짓겠습니다. 이 구호가 나온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 열망을 정치 세력화했다. 그래가지고 좌우 갈등의 역사는 제가 볼 때는 그 김영삼 대통령님이랑은 솔직히 관련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일본과 태평양에 가까운 경상도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를 다 아는데 그냥 불만이 있는 거를 정치적으로 내 편으로 만든 거는 또 다른 일이었다. 자, 그리고 이분. 아기는 없어 보이는데 공부가 너무 낮고 근현대사를 너무 모른다. 잘못된 서적, 왜곡된 자료와 기사를 진실된 증거와 근거로 보니 너무 답답하다. 역사관부터 다시 세워야. 뭔가 어른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글씨체를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제가 역사 공부를 나름 많이 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나름 인문학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학자 수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세계사 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성서나 그런 거가 한국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제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유신헌법이 뭐가 무섭나요? 그 시절 대부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먹고 살기 바빠서 무서움 느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나.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저도 반성을 했어요. 뭔가 민주화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현 시점 우리나라 사학계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텔리 네트워크가 강하고 또 민주화 동지라는 그 의식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소시민들의 입장이 많이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반성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왜곡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이게 제가 이분이 뭔가 한이 있으신 분 같아요. 역사 이거 전쟁 때 한강교 다리 건너다가 죽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SNS 상에서 여기 SNS 상에서 한강교 폭파 사진이 아니라 대동강 폭파 사진이 이렇게 한강교 폭파라고 이렇게 오해가 돼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좌파들이 선동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은 솔직히 이건 좀 심각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동강교예요. 평양에 있는 대동강 다리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한강의 그 대교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님을 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주세요. 한강교 폭파와 대동강교 폭파 사진을 꼭 구분해주세요. 이분이 한이 있으신 분 같아. 그리고 저 건국전쟁 영화 봤다고 그 영상에서 말했는데 왜 나더러 건국전쟁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다음 현황 토크. 자, 소비 쿠폰. 파티는 끝났다. 파티는 끝났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인들마다 나는 꼭 이거는 하고 싶다. 이런 게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통령은 꼭 하고 싶은 게 이 소비 쿠폰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라고 하면 좀 예의 없나? 당신께서 그 성남시장 시절에 워낙 성공을 시킨 그 기본소득 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뭐 크게 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취임하자마자
파티를 이렇게 너무 크게 벌여가지고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했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이전에 소상공인 긴급 대출로 얼마가 쓰였는지. 근데 그거는 진짜 끽 해봤자 뭐 한 2주, 3주인데, 이 소비 쿠폰은 이번 1차 때만 8조를 썼으니까, KDI에서 쿠폰 경제성장 효과 0%라고 오피셜 때렸는데 또 한대요. 그러니까 물가만 개폭등했는데. 자, 이재명 공약 AI 100조 실체에 드러났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첨단 전략 산업 기금 부문 신설을 한대요. 근데 원래 기간 산업 안정기금이라고 그게 40조가 원래 있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100조를 만들어가지고 기간 산업뿐만 아니라 그 IT나 이런 첨단 산업에까지 투자를 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40조가 있었는데 고금리에다가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그 신설된 지 4년이 됐는데 40조 중에 1조 2천억 원만 지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AI 100조를 만들었어도 투자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운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입니다. 사는에 이미 40조가 있대요. 근데 그 나머지 60조를 어디서 끌어올 거냐? 기금을. 현안 얘기하는데 진짜. 자, 여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 대권 잠룡 시절에는 사법부가 자기를 때리면 때려줄수록 고마워. 내 몸집이 커지니까. 그리고 무리한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뭔가 타이틀도 얻을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 하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야당을 길들일 용으로 검찰 특검을 벌써부터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 대통령 그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또 당의 정치적인 이익도 또 걸려 있거든요.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또 사법 리스크가 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검찰이랑은 이제 관련이 없죠. 재판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검찰의 그런 권력이 필요한 집단은 오히려 대통령보다는 민주당이다. 선거 때까지 특검을 활용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조국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평생 과업이야. 그리고 온 자기 가족까지 다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한다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좀 많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그 윤미향, 조국 모두 이재명과 조금 거리감 있는 정치인이죠. 시민단체와 검찰 개혁을 꾸준히 해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행정가로서 유명해진 이재명과 달리 민주 진보 진영의 정신적 적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민주 진보 진영에서 다음 대선 주자를 키워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영수증 처리 미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영수증 처리를 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본보기가 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그 기소건에 대해서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일단 판결을 최대한 존중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시민단체 안에 그 법률 자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시민단체 역사가 좀 짧은 편이라 반미들이 미국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라이브. 네, 마무리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 했어요. 어떡하죠? 오케이. 지금 11분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또 중간에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